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법관이 있을 거고,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런 순서로 좀 봐들어가요. 제일 먼저 법원부터요. 법원. 앞에 뭐 서술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쭉 한번 읽어 들어갈게. 자, 법원이라는 것은 사법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이 있고요. 여기를 법원 조직법상 법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재판하는 법원이 두 개로 구별되는데, 우리가 소송법서 말하는 법원은 이 재판하는 법원을 말해요. 법원 조직법상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은 법관이 하겠죠. 그래서 소송법에서는 법원, 법관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그 다음에 이러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해서는 단독부라 그래가지고 법관 한 사람이 재판하는 것을 단독부 또는 단독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은 장점은 뭐가 있을까? 신속하겠지.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단점은 혼자 하니까 경솔하다 할지 또는 자의성, 자기 멋대로 재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합의부는 수인이 법관이 합의라는 것은 과반수 찬성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을 합의부라 그런다. 합의부는 그냥 보통은 3명이 해요. 1심이나 2심은. 대법원도 3명 할 때고 전원다. 대법관 전원다가 참가할 수도 있는데 그 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럼 합의부는 여러 명의 법관이 모여서 합의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합의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장은 이제 재판에 이제 소송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은 두 가지 지위가 있는데, 합의할 때는 다른 합의부원들과 동등한 지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표밖에 없어요. 무슨 캐스팅 보드가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합의부원보다 우월한 지위는 소송을 지휘, 법정경찰권이라 그래서 법정에 이제 질서를 유지한다 할지 공판기일을 지정도 하고, 합의부원, 다른 말로 배석판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소송 절차 진행에는 관여 못하고요. 합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요.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할 때는 재판장에게 미리 알리고 신문하면 됩니다. 신급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는 4급 3심제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단독부가 있으면은 2심은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고, 상고심은 대법원이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면 2심은 고등법원이에요. 3심은 대법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조금 이따 관할할 때 다시 좀 보도록 하고. 용어 정리. 수소법원이라는 것은 수소. 뭐를 받았다는 거야, 소를. 검사로부터 공소를 받은 법원을 수소법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는 일종의 검사 공소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장으로부터 직결심판 청구를 받은 법원도 수소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수명법관이란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을. 법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공판정 외, 즉 사건 현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데, 소송행위 등이 공판정 외에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그 합의부원, 즉 배석판사에게 출장을 명합니다. 너가 가서 해라. 이렇게 출장명을 받은 법관을 뭐라 부르냐면 수명법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명법관 수는 제한이 없고요. 재판장 자신이 수명법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탁판사라는 것은 수소법원으로부터 특정 행위의 소송행위를 촉탁받은 다른 법원의 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명을 받으면 수명법관이라 그러고, 합의부가 아닌 법관이 수소법원으로부터 어떤 행위를 부탁받으면 수탁판사 그런데요. 보통 이제 외국 법원의 판사들을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에서 이제 그 증인신문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못 가잖아. 그래서 외국 법원에 다 부탁을 하잖아. 그럼 외국 법원 판사가 뭐가 돼? 수탁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법관은 수소법원의 판사, 합의부 중에 한 명이겠지만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의 법관 아니고, 수임판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일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판사를 수임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명의나 부탁을 받았죠. 수명이나 수탁은, 수임은 수소법원으로부터 그 위임받은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위임을 받은 판사로서 영장 발부하는 판사랄지 다 배웠던 것들이죠. 증거보존이나 참고에 대한 증인신문한 판사를 말합니다. 자, 이건 조금 읽어보면 돼.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척, 관할 두 개를 들어갈 건데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법관의 제척부터 좀 들어갑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법관은 당연입니다. 이 제척이라는 것은 그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을 제척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런 법관들은 재판에 관여를 못해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3번 꼭 조심합니다. 그러면 자, 만일에 사건이 그 피해자야. 법관이 피해자면 재판을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 이 피해자인 법관이 재판을 하면 어찌 되냐는 거야. 그 판결이 무효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효 아닙니다. 상소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 재판했잖아. 그럼 무효가 아니라 뭐다? 상소 이유야. 상소 이유. 무효 아니에요. 이거 무효라고 나오면 순간적으로 아차 틀려볼 때가 있어.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척의 원인. 자,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거의 이건 나와. 제척 원인. 근데 너무 당연해. 첫 번째가 법관이 피해자인 때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재판하면 안 되겠지. 그치? 항상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법관이 피고인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때입니다. 당연히 재판하면 안 되겠지, 그것도. 여기서 다만 뭐만 조심하면 친족 관계에 이었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주로 뭘 물어보냐?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많이 물어봐. 이혼한 전 배우자. 그리고 법적인 친족입니다. 사실상 배우자는 친족 아니에요. 뭐 동거인, 약혼자 이런 사람들은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법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 감독이었다 할지. 네 번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썼다 할지, 감정인이랄지, 피해자의 변호인이 됐다 할지. 안 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증언 감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증인으로 소환됐다 할지, 아니면 공범 사건 증인은 당해 사건 아니죠. 이거는 제척 사유 아닙니다.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이번에는 피고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됐다 할지, 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직무를 했었다 할지, 이때는 다 제척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요. 주로 시험은 전심관여가 나옵니다. 여기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보세요. 전심, 자, 1심이 있고, 그러니까 전심은 하급심이라 그래. 우리가 재판은 이렇게 한다 배웠어요. 제일 먼저 심리라는 걸 합니다. 심리가 뭐냐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심리 이렇게 배웠어. 이제 여기 끝나면 뭐를 하냐면 이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하급심이라고 하자고요. 하급심. 또는 그럼 여기가 이제 상급심. 또는 여기를 전심. 상급심 앞에 있는 심이라서 전심. 그러면 상급심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조사,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요 심리 도중에 법관이 이제 A라는 법관이 있다가 심리 도중에 A라는 법관과 B라는 법관이 이렇게 이제 경질이 될 수도 있죠. 바꿔질 수가 있다고. 심리 도중에. 우리 저번에 공판 절차 갱신할 때 심리 도중에 법관이 바꿔지면 공판 절차를 뭐 한다? 처음부터 재판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공판 절차를 뭐 한다? 갱신합니다. 여기는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심리 도중에 법관이 경질되면 뭐 한다? 재판 절차를,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질됩니다. 자, 이렇게 법관이 경질돼요. 바꿔졌단 말이야. 이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 안 합니다. 그러면 C법관은 그냥 재판하면 됩니다. C법관이 판결, 그러니까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 C는 판결만을 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판결 선고할 수 있어. 자, 재책 사유의 전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관여, 심리를 마지막까지 했던 법관은 누구야? B법관이지. 맞잖아. A법관은 경질돼 버렸잖아. C법관은 뭐만 했어? 판결만 선고했잖아. 응? B법관은 상급심에 뭐가 된다? 재척이 된다 이 말이야. 요 그림만 알면 돼. 요 그림만. 재척 사유 나면 시험 요거 나와. 이건 나온다고, 이거. 알겠지? 응? 하급심에 어디에 관여했어? 심리에 관여한 법관은 상급심 어디에 관여할 수 없다? 심리에 들어서. 판결만 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어. 자, 제일 먼저 구체적인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 어디에 관여했다고?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는 거야. 전심에. 상급시에 뭐가 돼? 재척되는 거야. 그 상급시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뭔자가 붙어 있어? 전심에 그랬잖아. 전심 조사에 관여했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전심 조사에 관여한 거지? 이 말이야. 두 번째, 재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재심은 요 판결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심사하는 걸 뭐라 그래? 재심이라 불러. 판결이 확정되면. 알았지? 그러니까 재심은 어디서 한 거야? 이 판결한 법원에서 하는 거야. 판결한 법원에서 하는 거 뭐라 그래? 재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게 1심이면 1심의 재심은 어디서 해? 1심에서 해. 죄가 뭐야? 다시 한 번 더야. 다시 한 번 더 심사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 B라는 법관은, 그러니까 재심 대상 판결, 이게 재심 대상 판결이라고, 맞지? 이 판결이 재심 대상 판결이잖아. 이 판결을 다시 한 번 한단 말이야. 여기 이 판결을 뭐라 불러? 재심 대상 판결이라 그래. 이 판결을 다시 한 번 더 하니까 대상 판결. 이 판결한 법관이 지금 누구야? B지? 여기에 재척사유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요 그림 봐. 여기에 재척돼. 이거는 재척 안 되잖아. 상급심 아니잖아. 재척 안 돼? 이해돼?
아니,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봐봐, 봐봐. 봐라고. 요거 지금 뭐야? 전심, 하급심. 여기 뭐야? 상급심. 전심의 심리, 조사나 피고인 신문에 관여했던 법관은 상급심의 어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요거 지금 제책이란 말이야. 요거를 뭐라 그래? 전심 관여라 그래. 전심 관여. 그럼 봐봐. 재심이란 것은 뭐냐면 요 심리라면 요 판결이 확정된 걸 다시 재판한 걸 뭐라 그래? 재심이라 그래. 그러면 요 재심 대상 판결, 원판결에 관여했던 비법관은 여기 제척사유가 되냐 안 되냐 말이야. 이거 상급심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렇게 제척사유가 아니지. 그 다음 두 번째, 상급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하급심으로 보낸 경우, 여기서 심리에서 이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다시 파기, 이 심으로 내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되돌아와 버렸지. 파기환송된 거. 응? 여기서 상급심에서 판결이 있단 말이야. 판결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어. 파기환송이란 말이 뭐야? 전심 판결 파기, 깨버리고 환송이란 게 뭐야? 환송. 되돌려보낸다는 게 어디로? 일로 되돌려보냈어. 그럼 다시 여기 되돌아왔지. 이때 그 판결 얘가 심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상급심 판결 아니잖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와 버렸잖아. 그 다음 응? 그 다음 우리 약식 절차에서 배웠어. 자, 약식명령에서 우리가 봐봐.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 그럼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1심. 그 다음에 뭐야? 2심을 항소심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런다? 상고심. 약식명령과 제1심은 동급심이야. 왜? 이건 간단한 재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약식명령을 한 이 갑이라는 법관은 갑법관이다. 요 1심에는 제척이 돼야 안 돼. 왜? 상급심 아니잖아. 약식명령과 1심은 똑같은 심이라니까? 상급심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는 제척이 돼? 항소심은 상급심이지. 여기는 뭐가 돼? 제척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그 다음 보자. 증거 보존 절차에 관여한 법관이야. 증거 보존 어디서 배웠더라? 수사 단계에서 배웠어. 수사 단계에서. 응. 맞잖아. 증거 보존 절차는 어디서 배웠냐면 수사하면서 배웠어. 공소제기 전 단계야. 공판기 전 단계. 요 심리 아니지? 맞잖아. 공판 절차가 아니잖아. 머리가 샤히 안 돌아가? 수사 배우고 수사 종결하면서 증거 보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 공소 배우고 그 다음에 공판 배웠어.
증거 보존은 요거 공판 절차가 아니야. 증거 보존 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어디에 관여한 게 아니야? 공판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란 말이야. 증거 보존 절차의 설득이 뭐야? 증인 신문도 하고 증거 조사도 했지만 그거는 증거 조사가 아니야. 증거만 보존해놓고 나중에 공판정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가냐? 증거 보존에 관여했던 법관은 이 공판 절차에 뭐가 되지 않는다? 제척이 안 돼. 상급심도 아니잖아. 그리고 두 번째, 그 선거를 하게 되면 법관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법관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고발을 했어. 경찰에게. 그 고발하는 법관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한 법관 아니지. 제척사유 돼야 하는데 안 돼. 그 다음, 구속영장이나 구속 적부심사에서 영장 발부한 판사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적부심사는 어디서 있더라? 피의자한테 있어. 피의자한테 수사단계에서. 요 공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당연히 뭐가 아니다? 제척사유가 아니지.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 아니잖아. 그 다음, 하급심 판결 선고에만 관여한 법관. 요 C법관. 상급심에 제척사유 돼야 안 돼. 안 돼. 판결 선고에만 관여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 A법관. A법관을 뭐라 부를까? A법관을 뭐라 부를까? 심리도중에 경질된 법관이야. 맞잖아? 도중에 경질돼서 이 사람은 재판한 법관이 아니잖아. 여기에 뭐가 되지 않는다? 제척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공범은 당연히 당해사건 관계없지. 공범에 관여한 법관도 마찬가지다. 이걸 왜 틀냔 말이야. 그럼 이제 왜 틀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네. 요 그림을 정확히 이해 못했다 할지, 이해 못하고 사실 것도 없지. 소송법이 전혀 공부가 안 됐다 할지, 증거보존이 뭔가, 영장 실질심사가 뭔가, 적부심사가 뭔가, 요게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요 깊이인데, 깊이. 이 그림을 지우기가 아까운데, 여기다가, 아니다, 이거 하자. 다 그려져 있지? 여기 그려져 있으면 편한데, 문제푸드 설명하기가. 그런데 깊이야, 깊이. 제척은 당연히 그 재판에서 배제가 되는 거고, 깊이는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법원의 그 재판에 의해서 법관을 배제하는 걸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라 그래. 이 제척 깊이 회피는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 하겠지만 또 많이 배웠지만 사건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수없이 배웠잖아. 검사는 제척 깊이 대상이 아니라고. 자, 깊이 보자고. 잘 봐. 깊이 사유가 있어. 두 개야, 두 개. 깊이 사유가. 깊이 신청 사유가. 첫째 하나가 제척 사유가 있을 때야. 여기서 많이 헷갈려버려. 제척 사유가 깊이 신청 사유가 되는가? 아니, 제척이 있으면 당연히 배제가 되는데 왜 깊이 신청을 하지? 제척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법원에서 재판에서 배제가 돼야 되지. 피해자에 따르지, 법관이. 그런데 자기가 재판에 자꾸 관여를 한다는 거야.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우일 수도 있지. 그랬을 때 뭐야? 깊이 신청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야. 사유가 두 개야. 그래서 아까 재척 사유는 딱 제한적이지. 에? 제한적, 열거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굉장히 넓지. 왜? 재척 사유도 되고 못도 되고 불공정한 사유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일 먼저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해요. 누구한테 하냐? 기피 신청을 두 개 중 한 사람한테 해요. 자, 법원에다 할 수도 있고 법관에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원에 할 때는 그 합의부 법관에 대해서 할 때는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법원에 대하고 수명 법관이나 수명 법관 또는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해당 법관에게 해요. 입니다. 그러면 이 법관은 이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것이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 소송 지연 목적. 기피 신청을 하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소송 절차가 정지가 되는데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한다 할지, 예전에 저 누구처럼? 박근혜처럼 계속 기피 신청하는 거야. 재판을 늦게 받으려고. 아니면 기피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 신청했다는? 소명서 불제출을 하게 되면 신청을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왜 기각하냐 하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항고를 하더라도 재판 진행은 정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소송 지연 목적도 아니고 소명서도 제출했고 이랬을 때는 요거를 이제 합의부로 넘깁니다. 그리고 합의부에서 심사를 해서 기피 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제 기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법관은 배제가 되겠지. 기피 사유가 없으면 이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 기각한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급 문제예요. 구급 문제.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7급 문제 한번 보자고. 요 기피 결정, 법관을 배제시키는 건데 사유가 두 개 있을 거야. 재척 사유가 있어서 기피 결정할 때가 있을 것이고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 둘 중에 하나가 있어서 뭐야? 기피, 법관을 배제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 재척 사유 때 뭐랄까? 뭐 배우자 관계랄지, 배우자 사이랄지, 여기는 뭘까? 연인 사이랄지.
그러면 이 제척 사유가 있어서 너는 빠져라 이 말은 원래는 처음부터 빠졌어야 되지. 왜? 당연히 배제가 됐는데 관여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배우자에다는 확인하는 확인적 재판이라 그래. 그리고 이 확인적 재판 항상 뭐가 있냐면 소급표가 있어. 처음 재판에 관여했을 때부터 소급에서 이거는 위법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으니까 빠져라. 얘는 연인 사이라고. 이걸 뭐라면 이제부터 빠진 걸 형성적 재판이라고 불러. 또는 창설적 재판이라고도 불러. 형설적, 창설적은 소급표가 없어. 그때부터 효과가 나와. 이것이 7급 문제야. 7급이나 경감부 같은 데서, 경감부 소송금 쉬우니까 보통 7급 변호사 임대시 요거 나와. 됐어? 이걸 깊이라 그런다. 지금 하나하나 채워 이어갈 거야. 오늘 요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게 소송법은 일단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응? 자, 하나씩 봐 들어가자고. 지금부터 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은, 자, 신청은 누가 하냐 했더니 검사 피고인 있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검사 피고인. 항상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면 변호인도 할 수 있어.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첫째,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할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데 이랬을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척사유가 있어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니까 기피 사유는 굉장히 폭넓다 안 넓다? 굉장히 넓어. 이걸 그래서 비유형적이라는 용어로 써. 어떤 유형이 없다는 거야.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때 하나여 법관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돼 있어. 여기도 체크를 해놔야 돼. 요 변호인이 피고인이 반대 안 하면 할 수 있는 거 명시적으로 3개가 있어. 내가 이거를 뭐지 하고 물어보는 내가 잘못된 거지. 조심해라 했는데 기피 신청 뭐 하면서 했을까? 전문 증거 동의할 때 있어. 전문 증거 동의권, 상소 제기권 3개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만 반대 안 하면 할 수 있어. 동의할 필요는 없어. 이거 꼭 알아둬라 했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못해. 기피 신청권, 전문 증거도 이 뒤에 다시 한번 할 거야. 그 다음 니을이야. 여기서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 자, 누굴 내고 싶까? 피의자를 낼 때가 있어. 피의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못해? 법에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피의자가 할 수 없는 거, 이것도 우리가 수사할 때 했는데 제일 먼저 기피 신청이 안 되고 피의자 보석 청구 못하죠. 관할 이전 청구로 이따 배울 거야. 증거조사 청구도 못하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물어본단 말이야. 형사 피의자가 할 수 없는 거. 관할입니다. 합의 법원에 대한 기피는 어디에? 소속 법원인데 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어디다 한다? 해당 법관에다 하는 거야. 법관에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 할 때가 있고 법관에 할 때가 있는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어디다 해? 해당 법관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뭘 제출해라? 소명서야.
증명사 아니야. 여기 좀 싹 복습 들어가. 물론 내가 물어본 것마다 여러분 다 알면은 소송법 이미 끝난 거야. 지금 내일 시험 봐도 돼. 그래서 뭐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분명히 다 잊어버렸었구나 라고는 생각이 돼. 중요한 것들은. 자, 소명해야 되는 거 생각 안 들어 해봐봐. 내가 몇 개 암기하고 있으라 했었지. 당장 이거 하나 있네. 응? 기피 사유 소명. 또 뭐? 시험 제일 잘 나온 거. 증거 보존이야. 증거 보존 사유 소명. 참고인 증인신문 청구 사유 소명. 응? 최소한도 이 정도를 알고 있어라 그랬어. 응? 자, 그 다음. 어쨌든, 신청은 변론 종료. 판결이 선고돼 버리면 안 되겠지. 심리에 담급니까? 기피 신청 기각과 처리.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했다 할지 3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요 신청을 받은 법관 스스로가 뭐 해버린다? 기피 신청을 뭐 해버린 거야? 기각시켜버린 거야. 이걸 간이기각이라 그래. 자, 봐봐. 기피 신청 기각을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서 할 수도 있고 기피 신청을 이 심사한 합의부에서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 맞지? 이건 경감부 계통에서 좋아하는 문제다. 신청 기각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한 합의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발견됐을 때는 신청을 기각한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잖아. 신청 기각이나 소명서 불제출에 대한 기각은 누가 하는 거야?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받은 법관이 하는 것이지 합의했던 합의부에서 하는 게 아니야. 요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야? 구급에서 경감부 계통에서 하는 문제야. 같은 신청 기각이지만 뭐가 달라? 그 사유가 다르잖아. 이거는 이유가 없을 때고 이거는 뭐야? 소송 지연 목적이나 소명서 불제출이잖아. 그림을 뻘로 그리라는 게 아니야. 또 있어. 이런 또 다시 할 거야.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 신청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물러나면 됩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 소속 합의부에서 합니다. 기피당한 법관은 당연히 이 전항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을 것이고 기피당한 판사 소속에서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상급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의 재판 관할은 합의부에서 합니다. 합의부에서 하고 신청은 법관 개개인에게 하는 것이지 법원이란 기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안 되고 기피 신청할 수 있는 법관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에 있는 법관 전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대부분에 대한 기피 신청은 전원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왜? 합의부를 남겨둬야 되고요. 재척 사유를 원인으로 한 기피 결정은 확인 재판을 갖는 것으로서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로도 소급하여 이제 상소 이유가 되고 기피 사유를 원인으로 한 기피 결정 있는 때로부터 법관은 사건에서 배제되는 형성적. 이건 내가 이제 밑줄 안 끊었지. 왜 안 끊었을까? 그건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어. 근데 주로 지금까지 여기서 나왔다 이게 7급 계통에 나왔다 밑줄 안 끊은 거야. 7급 계통에 나왔어. 7급 변호사 시험. 이 어려운 데서 나온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밑줄 안 끊었을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피 신청이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소송 절차를 진행을 잠시 정지합니다. 왜? 요 합의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합니다.
단 급속을 요할 때는 정지 안 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있으면 소송 진행을 정지한 다음에 합의부가 심사해서 이제 기피 결정을 하든 기각을 하든 합니다. 정지 안 하고 기각 결정해버리면 그동안에 진행했던 건 다 뭐가 돼?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구속기간이 만료가 임박했을 때, 급속을 요할 때입니다. 급속. 아니면 이제 다 지나고 판결 선고만 남아있어. 판결 선고만 남아있으면 정지할 필요가 없죠. 판결 선고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 기각과 즉시한 겁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소송 지연 목적이나 3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자, 기각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복 즉시 항고가 몇 개 있어? 그런데 원래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근데 정지 안 된 즉시 항고가 있네. 뭐야? 조문은 뭐라 돼 있어? 소송 지연 목적이나 소명서 불제출에 대한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는 뭐가 안 된다? 요것이 경찰직에서 튀어나오는 문제, 좋아하는 문제야. 응? 그러니까 경찰 계통에서는 순경시험에서는 여기를 많이 물어보고 경감부에서는 이 여기를 많이 물어본다고. 사유를 물어봐. 사유를. 경찰 시험에서는 요거 정지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요거는 정지되고 요건 정지가 안 돼. 직시항고 하더라도. 됐지? 이렇게. 그다음 회피. 재척 사유나 기피 사유가 인정한 법관은 스스로 법원에서 자기 회피 신청 물러나겠다. 이거를 우리가 회피라고 합니다. 스스로 물러납니다. 회피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뭐 재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테 회피 신청하고요. 회피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25조 이러한 재척 기피 회피는 전심에 관여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왜냐하면 법원 서기, 사무, 주사보와 통역인, 그러니까 법원의 직원들과 누구한테도 준용한다? 통역인에게도 준용합니다. 그러면 법원 사무관이나 통역인의 이 재척 기피는 이것과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 법관에게는 재척 사유지만 법원 사무관에게는 재척 사유가 아닌 게 하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전심관여야. 왜? 아까 전심관여가 뭐였어? 심리하고 증거서 이런 거잖아. 그걸 왜 법원 사무관 지가 해? 통역은 안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법원 사무관이나 통역인한테는 전심관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걸 지하고 똑같다. 됐지? 그러면 재척 기피되는 사람이 누구야? 법관, 법원 직원들, 그 다음에 누구야? 통역이야, 통역인. 나머지는 아니야. 전항의 사무관에 대한 통역인과 기피에 대한 기피재판은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3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기피당한 자 소속 법원에서 합니다. 전심관여는 법관 재척 사유지 사무관 재척 사유가 아니고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통역인 통역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증언했잖아. 재척 사유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증언을 해놓고 뭐가 돼? 통역을 하게 되면 그 통역은 뭐가 돼? 무효입니다. 알았죠? 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재척 기피 대상이 아닙니다. 법관의 재척 사유에 관한 설명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1번. 아까 앞에 그림 그려놓은 거 봐. 봐라고. 환송 판결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원심에 관여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파기환송된 사건의 원심법원 말하지? 상급심 아니지? 당연히 뭐가 아니다? 주소야 아니고 2번. 성관이 2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조사를 했으나 경질되어 판결 선고에는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야. 아까 ABC 법관 중 어디 해당돼? B법관이지. 제척돼야 돼. 되잖아. 그럼 다 몇 번이야? 2번이잖아. 그림 그려졌지? ABC 중 이 B잖아. 이 법관은 지금. 그 다음에 3번. 선관위 위원장에서 고발한 사람이야. 증거수산 법관 아니지.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아니지. 그 다음 2번. 작년 9월 경찰 문제야.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1번.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 항소심의 공판에 관여했어. 여기까지만 끊어버리면 이건 제척사유 맞지? 그런데 이 사람이 경질이 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심리동의에 경질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경질됐으니까 재판 다시 했겠지. 처음부터. 그래서 그 사람은 관여 안 한 거야. 처음부터. 경질돼 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위법 아닙니다. 이 판례가 경찰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판례야. 왜 이걸 자꾸 낸가 모르겠어. 말장난이야, 말장난. 이거는. 응? 생각해봐. 법관이 지금 항소심에 관여하면 안 되지. 응?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에 관여하면 이거 뭐야? 제척이라고. 잘못된 거야. 그래서 법관은 뭐 해버렸다고? 경질시켜버린 거야. 잘못이 치유됐어, 안 됐어? 치유됐잖아.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야. 재정신청 어디서 배웠더라? 저기 어디서? 불기소처분 공소전에서 배웠어. 이 재정신청은 봉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증거조사한 법관도 아니지. 피고인 신문한 법관도 아니지. 제척사유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 답이 2번이네. 2번. 자, 전신관이 아닙니다.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 여기네요. 기피신청받은 법관 스스로가 뭐 해버릴 수도 있다? 기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는 거야. 그럼 이것은 뭐가 돼? 무효. 나중에 기피 결정이 확정됐든 말았든 관계없이 진행한 절차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넘어가고 3번.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응? 옳지 않는 게 뭐냐 그랬어요. 옳지 않는 게 기억. 참고적으로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요 기피 사유를 인정해서 기피 결정을 한 판례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없었어요. 형사는 지금도 없습니다. 민사는 딱 이번에 새로 하나 나왔어. 민사는. 그게 뭐냐면 이재용하고 이부진이하고 이재용이 이부진이 아니라 아니지. 둘이 남편. 이부진 남편 있잖아. 이혼했는데 그 이무재라는 사람이 이제 그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 그래서 그거 받아줬어.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 근데 민사소송이야, 그거. 형사소송은 기피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그래서 이거 기피 뭡니까? 기피 결정을 했냐 그러면 무조건 안 한 거야.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인정 안 합니다.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거는 보자고. 재판부가 당사자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임행한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요 불공정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야. 무조건 뭐가 아니야?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무조건 아니다야. 아니다야. 그렇지?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유로 그 박근혜 탄핵할 때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잖아. 박근혜 증거를 수백 개를 신청해버린 거야. 판사 기각시켜버린 거야. 그랬더니 판사를 이 증거 신청 기각시켰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판사 이름 부르면서 강렬해! 하면서 뭐야. 그 신청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이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으면 맞았어. 틀렸어.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못하는 거 3개 있다 그랬어. 기피 신청 못합니다. 지금 기피 신청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뭐 한다? 기각한다. 맞지? 이 기각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하더라도 소송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맞잖아. 지그슨 맞네. 니을.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24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기피 신청한 거, 구속기간 임박돼 있지? 이때는 정지 안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당연히 공판 절차 또는 수사 절차가 정지돼 있으면 구속기간이 뭐가 돼? 산입이 안 돼.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4번 옳지 않는 거지. 기피 신청을 하면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는 신청을 받은 법관은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기각할 수 있고, 이 기각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항고하더라 소송 절차는 정지? 그럼 2번 틀렸네. 맞잖아. 그랬지. 그 다음에 3번 기피 신청을 했는데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은 무효지. 맞잖아. 그대로 나중에 뭐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야. 신청받은 법관 스스로 신청을 뭐 해버릴 수 있다? 기각할 수도 있다. 그 다음 5번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갑의 변호인이 단독 판사 A에 의한 기피 신청을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변호인은 갑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네.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못하네. 두 번째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해당 법관 소속 법원에다 하므로 틀렸네.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돼? 해당 법관한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해 명백할 때는 신청을 뭐 한다? 기각시켜버리지. 정지 안 해. 갖고 기각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송 진행의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정지 않고 하게 되면 뭐가 돼? 이 절차는 뭐가 돼? 무효니? 무효. 자, 그러면 6번째 바로 그제 봤던 경감부 문제. 설명 중 옳은 거야. 파기환송 전 원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것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 버린 거지 상급심 아니에요. 제척 아닙니다. 영장 발부한 판사도 마찬가지지.
심리관여법관 아니지? 3번.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지. 답 3번이 맞고,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 여기네. 즉시 항고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조심해야 된다. 혹시 요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한다. 여기는 불복 못해. 요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못해. 뭐에 대해서 한다고? 기각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기각에 대해서만.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해. 이것도 자주 물어봐.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것이지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못해. 못한다고. 간단하지? 뭐가 어려워? 그림만 잘 그려놨으면 됐지. 됐지? 이렇게. 이런 건 쉬워. 증급편이 까다롭지. 이런 것들은 점수 주려고 내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둘 중에 하나 나온다 했다. 여고에 나오든 관할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와. 관할도 어렵지 않아. 아주 쉬워. 자, 우선 쭉 앞에는 읽어 놓을게. 관할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관할이라 그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주로 법원 관할이 시험에 나와. 수사기관도 다 관할 있겠지. 경찰들도 다 관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나와. 법원 관할만 시험에 나올 거고, 법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배분, 즉 특정 법원과 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관할이라고 불러요. 사건 배당은 틀립니다. 사건 배당은 어느 판사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가를 사건 배당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이고, 재판권과 관할의 구별. 재판권이란 말 그대로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 그래? 재판권이라 하고, 관할이란 이러한 재판권을 국내 각 법원사에 분배한 걸 뭐라 그런다? 관할이라 그래. 그러니까 관할은 재판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재판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인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자기 법원에 관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할권과 재판권 모두 있어야만 재판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재판권이 없습니다. 재판권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하고, 관할권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재판할 수 있는 관할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관할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관할의 존재 이유. 형사사건 관할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 관할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입니다. 어느 법원 사는 게 가장 편리하냐, 그래갖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느 게 좋냐라는 두 가지 이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법에 규정된 걸 또 수정할 수도 있고요. 관할의 종류입니다. 사건 관할은 사건에 관계해서 만든 관할이 하나 있고, 직무 관할은 직무와 관련해서 한 것인데, 이 시간에는 사건 관할을 배울 겁니다. 사건 관할은 다시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이제 손으로 그려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법정 관할이 있고, 사건 관할은 다시 재정 관할이 있고, 법정 관할은 법에 정해져 있는 관할로서 고유 관할. 사건과 관련해서 법에 딱 정해놓은 관할인데, 토지, 시임급, 사물 관할이 있고, 관련 관할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관할을 말하고, 재정 관할은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을 재정 관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정 이전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놓은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한번 그려보는 게. 여기에 혹시 아주 점수 주려고 낼 때가 있어. 직무 관할은 사건 직무에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해서 인정되는 관할로서, 뭐 재심은 원심법원사고, 비상상고는 대법원, 재정신청 고등법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해당 사건할 때, 절차할 때 배우는 것이지 이 시간에 배운 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사건에 관련된 관할을 배울 거예요. 제일 먼저 제1조입니다. 형사소송법.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뭐한다? 조사한다. 그런데 소송법 제320조가 토지관할은 장소관할입니다. 이따 배울 거야.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한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러한 관할 위반 신청은 사건 진술 전에 한다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관할이 있는데 모든 관할이 있나 없나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만 딱 하나 무슨 관할?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지만 피고인이 신청이 있어야만 조사하는 게 3개가 있다 그랬어. 뭐더라? 토지관할, 지방 배우고 또 2개 더. 공소장 부분 송달에 대한 하자, 소환장 송달에 대한 하자. 요 3개는 직권조사 아니라 그랬어. 나머지는 다 직권조사야. 그리고 요거는 사건 진술 전까지 이제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하자가 치유돼 버립니다. 제2조입니다. 자, 소송행위, 뭐 증거조사, 뭐 피고인 신문, 이 모든 것은 관할이 위반이 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 관할 위반됐다는 말은 재판은 할 수는 있었다는 말이죠. 맞지? 재판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관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관할이 위반이 되면 그냥 관할이 위반된 것이지 그동안에 진행했던 뭐 증거조사나 소송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소송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관할이 위반됐다는 말은 앞에 뭐는 할 수 있었다? 재판은 할 수 있었다는 말이 전제돼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제3조.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수명법관에게도 준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관할의 전체 구성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꼭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잘 안 잊어버릴 건데 잊어버려. 일심이 지방법원 단독부면은 2심은 어디냐면 지방법원 합의부예요. 3심은 당연히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이면 그럼 뭐가 단독부 사건이고 뭐가 합의부 사건이고 몰라도 돼. 저 책에 있는데 그거 안 봐. 그냥 심시험 읽어봐. 아무 의미 없어. 항소심은 어디냐면 고등법원이야. 그리고 상고심은 어디야? 대법원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데는 합의부입니다. 고등법원은 당연히 단독부가 없어요. 이건 합의부예요. 그럼 어떤 사건이 단독부냐 합의부냐는 사물관할이야. 사물관할. 됐지? 자, 봐봐. 이게 이제 뭐라고 시험에 물어보냐면,
뭐 하나 워낙 안 중요한 데니까 하나 빼먹어 버렸다. 사물 관할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져? 항소심이 달라지지. 어쩌나? 사물 관할이 단독부 있으면 항소심 어디야?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 관할이 합의부에 있으면 항소심 어디야? 고등법원이야. 사물 관할에 따라서 항소심이 달라지지. 항소심 관할이. 하지만 상고심 관할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여기 뭔 소리냐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거 그림 이해하고 있는 거 물어보는 문제야. 사물 관할에 따라 항소심의 관할은 달라지나 상고심의 관할은 변화가 없다. 요 그림 이해하고 있는 거 물어보는 문제라니까. 이 문제가 말이. 됐지? 고등법원인데 하나 빼먹었다. 엊그제 하나 생겼지? 그러면 수원에 수원 6개다 지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수원이 맞을 거야 아마. 그게 생겼어. 수원 고등법원이. 대법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지금 청주도 고등법원 만들어달라고 야단입니다 지금. 그래서 각 도에 하나씩 있는 게 맞기는 맞아. 그 다음에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1심 법원의 구성을 단독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법원 조직법에 돼 있었고, 사물관할은 제1심에서만 문제가 돼. 항소심은 당연히 뭐야? 합의부야 모두. 맞죠? 맞잖아. 1심이 단독부라도 항소심은 뭐야? 지방법원 합의부잖아. 1심의 합의부는 항소심, 고등법원, 대법원 항상 합의부야. 그래서 사물관할은 1심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고, 법에 단독부로 규정돼 있어도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고요. 잘 봐. 8조 2항. 이건 내가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어. 봐봐.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로 바꿔졌어. 그러니까 처음에 공소 제기할 때는 단독부였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바꿔졌단 말이야. 그럼 법원의 심판은 변경된 거래, 변경 전 거래? 변경된 거 당연히 합의부 재판하지? 사건 어디로 넘겨야 돼? 합의부로 넘겨야 돼. 그럼 항소심, 공소장 변경 언제까지 할 수 있어?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어. 단독부 사건이니까 여기 했었겠지. 공소장을 변경했지. 그럼 어디로 넘겨야 돼?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말이야. 여기 경찰직 순경 문제야. 자,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경찰직만 계속 이건 내는 거야. 다른 시험은 이미 다른 거 내고 있는데. 공소제기 시에는 합의부였는데 공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단독부로 바꿔져 버린 거야. 역으로. 그러니까 단독부였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바꿔졌단 말이야. 그럼 8조 제2항에서 이 사건 어디로? 합의부로 관할 이송해라 라고 8조 2항 있잖아. 1심 같으면 어디로 넘겨야 돼? 지방법원 합의부로. 항소심 같으면 어디로 넘겨야 돼? 고등법원으로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역으로 합의부 사건이 단독부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야. 사건을 일로 재배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법에가 규정이 없어.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거. 경찰직만 안 나왔어. 공소장 변경권 보면 이 문제 엄청나게 많이 써. 응? 8조 2항에서 단독부 사건으로 합의부로 바꿔지면 이렇게 합의부로 넘기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역으로 단독부 거를 합의부로 변경했을 때는
합의부에서 단독부로 재배당 안 한다 이 말이야. 법의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야. 장소관할이다. 자, 어디서 재판할 것인가인데 그 토지관할의 원인을 재판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일 먼저 범죄지입니다. 범죄지, 주소, 피고인 주소입니다. 거소, 현재지, 제2항, 국외, 우리나라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해서는 전항에 규정한 그 외에, 즉 주소, 범죄지 외에 선적지, 배가 수속되는데 또는 범죄 후 선착지입니다. 맨 처음 도착한 곳으로 한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지란 뭐냐? 범죄와 관련된 장소로서 뭐 착수, 중간, 최종, 공모, 예비 아무 관계 없어요. 범죄와 조금만 관련돼도 범죄지로 보고, 주소는 생활 근거지를 말합니다. 생활 근거지. 그리고 생활 근거지가 없으면 이제 거소, 좀 장기간 체류한 것이 되고, 현재지란 현재 있는 곳, 검사 공소제기 당시 현재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했던, 적법하게 체포가 됐던, 다 이런 거. 불법 체포 말고 적법 체포입니다. 그럼 소말리아 해적들의 관할은 뭐야? 검사가 인도받은 장소가 현재지겠죠? 현재 있는 곳이니까. 현재지란 공소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제기 후에 도망하거나 주소가 변경돼도 관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는 선적, 귀국, 범죄 후 도착지가 된다. 아닌 거, 피해자 주소지가 아니라 누구 주소지라고? 피고인 주소지야. 선박의 출발지나 목적지 아니에요. 선적지나 선착지입니다. 그 다음 청주 본원이 있고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법원에는 본원과 뭐가 있다? 지원이 있어. 지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청주 본원이고 요게 충주라면, 요 청주와 충주는, 이 본원은 요 지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데예요. 맞죠? 그러면 행정적 업무가 아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여기 이제 행정적인 관계에서는 본원이 지원을 감독하죠. 업무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법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독립관계입니다. 본원은, 지원은 본원의 지휘를 안 받아요. 그래서 관할도 각각 뭡니까? 다릅니다. 본원 관할은 본원 관할이고 지원 관할은 지원 관할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원이 넓단 말이야. 그러면 충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요 충주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이건 청주 본원이 청주에 관할이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본원 지원 요 그림이 뭐에 불과하다? 행정적인 업무 문제야. 소송법에 있어서는 각각 별개야. 그러니까 충주에 일어난 사건이 청주 본원에 당연히 관할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소송법에 있어서는 뭐야? 독립관계거든. 이 말이에요. 본원과 지원 사이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입니다. 별개입니다. 지원의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를 않을 겁니다. 됐죠? 됐지? 다시 한번. 관할이 제일 먼저 무슨 관할이 있었더라? 신급관할. 신급. 1심, 2심, 3심은 무슨 관할을 한다? 심급관할. 1심이 단독 구면 2심 어디다? 지방법원 합의부. 이렇게 신급. 사물관할.
단독 분야, 합의 분야는 무슨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 그 장소가 어디냐?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 응? 이런 거를 관할한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 이건 잘 안 나와. 그리고 관련 재판적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